핵쇼린 정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쇼린 이론은 국가 간 요소 부존도 차이가 무역 발생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국가마다 기후가 다르기도 하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이 다르기도 합니다. 국가마다 부존 자원이나 여건이 비슷한 나라가 없고, 국가마다 이런 여건의 차이가 있다면, 부존 자원의 여건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국가 간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이 핵쇼린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국가가 기후 차이로 인해서 필리핀은 바나나를 수출하게 되고 또 한국은 배를 수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배를 생산하기가 어렵고 기후 여건이, 한국은 바나나를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설령 생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입하는 게 좋다. 이런 여건의 차이, 기후 차이가 무역 발생 원인이다 하는 것이 핵쇼린 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 간의 기능의 차이, 경쟁력의 차이에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매번 올림픽 양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한국의 치과 의사들이 다른 국가의 치과 의사들에 비해서 손재주가 좋고, 또 우리가 의유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차이, 다른 나라하고 그런 차이들이 이런 기능에서 우수한 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그 여건이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비교 우위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쇼린 모형에서는 국가 간 생산 요소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화의 이동을 통해서 요소 이동을 대체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여기는 노동이 풍부한 나라고 여기는 노동 풍부국이고 여기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라면, 여기는 임금이 싸니까 여기는 임금이 비싸고요. A국은 임금이 싸고 B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노동이 희소하니까 임금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 이동이 가능하다면 노동이 이쪽으로 이사 갈 텐데, 핵쇼린 모형에서는 이 노동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여기서는 반대로 자본 집약제를 수출함으로써 노동을 수출하고 자본을, 비국은 자본을 수출하는 이런 효과를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 하는 것이 핵쇼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핵쇼린 모형을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로 노동 풍국이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자본 풍국은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는가를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온티에프 역설이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 핵쇼린 이론을 검증을 해봤더니 잘 맞아 들어가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역설,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47년 미국 1947년 자료입니다. 미국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핵쇼린 정리를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이 당시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자본이 풍부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집약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수출제에서 자본 집약도가 수입 대체제에서 자본 집약도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약 30% 정도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레온티에프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노동이 풍부한 나라가 노동 집약제를 수출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왜 미국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당시 비행기나 컴퓨터 칩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개발된 신제품의 비교를 가진데 이런 신제품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원 집약적이라기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 집약제의 비교 우위를 갖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둘째는 레온티에프가 분석을 할 때 천연 자원 자체를 자원 집약제에 포함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는 미국이 천연 자원 집약제 예를 들면 뭐 철광석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을 수입하게 되면 자원이 부족해서 수입한 건데 또 불구하고 마치 자원이 부족해서 자원 집약제를 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을 단순 노동, 인적 자본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다른 나라를 보면 그 노동자의 생산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노동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인적 자본 집약제를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노동 집약제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역설적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견해로는 다음이 있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재화에 대한 선호도. 미국이 자본 풍부국이지만 특별히 자본 집약제를 선호한다면 자본 집약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본 집약제 오히려 수입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 집약도 역전 때문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 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자본 집약제가 미국에서는 노동 집약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것처럼 분석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럴싸한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뭐 합리적인 가정은 인적 자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노동을 단순 노동하고 인적 자본으로 구분을 했어요. 인적 자본은 자본 집약 자본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미국이 노동 집약제를 여기서 수출한 것으로 나왔는데 미국이 노동 집약제를 수출한 게 아니라 어떤 저항고는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 그러니까 자본 집약제죠. 결국에는 인적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는. 그래서 이 레온테프 역설이 나온 이유는 노동 자체를 모든 국가에서 같은 생산성이 비슷한 또는 인적 자본이 비슷한 그런 노동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을 뿐 이걸 구분을 하게 되면 미국이 자본 집약제를 생산한 것으로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엔의 연구는 27개국을 대상으로 정말로 자본 풍부국은 자본 집약제를, 노동 풍부국은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가를 봤더니 실제로 이 핵쇼린 정의에 부합한 결과는 약 50%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설명이 뭐 50%라고 하면 동전된지기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증 분석이 잘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다. 핵쇼린 정의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쇼린 이론이 굉장히 이 이론 자체가 명쾌한데 클리어한데 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데 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할까? 가장 주요한 이유는 국가 간 기술 수준이 같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은 모든 재화의 생산 함수가 같다. 기술 수준이 같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같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핵쇼린 이론이 설명을 해보면, 현실에서 설명을 해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생산 기술의 차이가 있고 또 노동자들도 모든 국가에서 같다고 생산성이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생산성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 분석이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나 노동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해서 다시 유효 요소 노동 부존량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노동 부존량, 중국은 노동 부존량을 다시 계산하는 거죠. 뭘 고려해서요? 기술 수준 차이, 노동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서. 이제 이렇게 고려하고 이 유효 요소 부존량을 가지고 핵쇼린 이론을 검증하면 요소 부존도 차이에 의해 무역이 발생한다는 핵쇼인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에 대해서 한번 실증 분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진국들하고 후진국들, 그러니까 요소 부존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핵쇼린 정리가 잘 설명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섬유 의류가 있고, 섬유 의류는 우리가 노동집약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고, 기계와 전자는 자본집약제를 대표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에 비해서 자본 풍국이고,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노동 풍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핵쇼린 모형 뭐예요?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방글라데시하고 캄보디아는 노동 풍국이니까 노동 집약제인 섬유나 의류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미국, 일본, 독일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니까 이 나라는 기계나 전자를 수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미국, 일본, 독일은 기계나 전자의 수출 비중이 높고, 또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는 노동집약제인 섬유나 의류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는 이렇게 요소 부존도 차이가 큰 국가 간에는 이 핵쇼린 정리가 잘 설명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라진 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무역이라는 것은 영어로 missing trad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뭔가는 실제 국가 간의 무역량을 보면 핵쇼린 모형에서 예측한 무역량보다 훨씬 작더라 이거예요. 실제 무역량이 이론으로 예측한 무역량보다 훨씬 적어요. 이렇게 적어. 그래서 이 부분, 이 차이를 사라진 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5% 수준이고 미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5%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5% 수준이니까 노동집약제의 생산량은 세계 5% 수준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대략적으로 경제 규모가 25% 수준이니까 모든 국가의 후생함수가 무차별 구성이 똑같다면, 수요 조건이 똑같다면, 선호체계가 같다면 미국은 노동집약제의 세계 전체 생산량의 25%를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는 25%인데 생산은 5%밖에 안 되니까 이론적으로 20%, 노동집약제의 세계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를 수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론 모형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미국의 노동집약제에 대한 수입 비중은 이보다는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사라진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라진 무역이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마다 기술 수준이 다르고 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핵쇼린 모형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는
국가마다 기술 수준이 같다. 그리고 국가마다 선호 체계가 같다. 그리고 국가마다 요소 부존도가 다르다. 이렇게 가정하기 때문에 요소 부존도가 국가 간의 유일한 차이고 이것이 무역 발생의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국가마다 기술 수준이 다르고 선도 체계가 다르다면 이 핵쇼린 정리가 그대로 설명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표 4.1을 보면 국가마다 기술 수준이 차이가 있고 국가마다 소비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지금 트래플러 사라진 무역에서 지금 제가 가져온 표입니다. 봤더니 국가마다 기술 수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미국을 1위라고 했을 때 콜롬비아는 16%에 불과하고 태국은 17%에 불과해요. 그런데 핵쇼린 모형에서는 모든 국가 기술 수준이 같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국가 선호 체계가 같다. 우리나라 제품이든 외국 제품이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비율로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편향성, 홈 바이어스라는 걸 보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같은 재화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소비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을 국내 편향성이라고 그러고 보면 미국의 국내 편향성과 홍콩의 국내 편향성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치는 작을수록 국내 제품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더 많이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은 외국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 그러니까 선호 체계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국가마다. 이런 기술 수준의 차이나 국내 편향성의 차이 때문에 사라진 무역이 나타난다는 것이 트래플러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핵쇼린 모형의 가정과 달리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고 또 모든 국가의 소비 패턴이 동일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무역량은 이론의 예측보다 적어지게 된다. 이런 것이 트래플러의 사라진 무역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에서는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리가 여기를 자본 집약제, 자본 인텐시브 굿, 이쪽을 레이버 인텐시브 굿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화를 수많은 재화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핵쇼린 경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은 자본 집약제를 수출할 것이고 중국은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요소 부존도가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본의 요소 부존도가 가장 자본 풍부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요소 부존도가 이렇게 비율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핵쇼린 정리를 적용하면 일본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니까 자본 집약제를 생산하고 중국은 노동이 풍부한 나라니까 노동 집약제를 주로 생산할 것이고 한국은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재화를 생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한국에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고 중국에도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고 중국은 한국에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일본에도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고 자, 한국은 어떻겠어요?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순수출 지수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순수출 지수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X는 수출이고 M은 수입입니다.
수출 플러스 수입분의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니까 이게 플러스면은 수출을 하게 되는 거고 수출한다는 뜻이 되겠고 마이너스면 상대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석 결과를 한번 볼까요? 분석 결과를 보시면 한국이 정말로 일본에 대해서는 노동집약제, 중국에 대해서는 자본집약제를 수출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일본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밝은색이 노동집약제, 좀 짙은 색이 자본집약제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있고 순수출지수가 플러스고 자본집약제는 순수출지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자본집약제가 플러스가 되고 노동집약제는 수입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한국은 예측한 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제를 수출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카르도 모형은 앞에서 봤더니 실증 분석 결과가 굉장히 그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헥쇼린 모형의 실증 분석 결과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거죠. 왜 헥쇼린 모형의 현실 설명력이 낮을까? 그것은 국가 간 기술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헥쇼린 모형에서도 요소 부분도의 차이가 굉장히 큰 남북 간의 무역, 남은 우진국, 북은 되게 선진국, 이걸 우리가 남북이라고 그러죠. 남북 간의 무역, 이런 경우에는 헥쇼린 모형으로 설명이 잘 된다는 것을 방금 살펴봤습니다. 뭐 한중일 사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일본, 독일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뭐 이런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헥쇼린 정리가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헥쇼린 모형은 리카르도 모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무역의 소득 분배 효과를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우위론으로 또 하나는 비교 우위론으로 무역의 전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량 중에서 50% 정도는 서로 유사한, 차이가 큰 나라가 아니라 서로 유사한 선진국 간의 무역인데 이런 서로 유사한 국가 간의 무역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것은 비교 우위론으로 설명하기 어렵죠. 비교 우위론은 어때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역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선진국과 선진국 간의 무역이 더 많아요. 자, 그 이유는 뭘까? 이건 비교 우위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제품 차별, 규모 경제에 의한 무역, 다시 말해서 이걸 산업과 무역이라 하는데 이 산업과 무역 이론으로 산업과 무역이 아니라 산업 내 무역입니다. 산업 내 무역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록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를 우리가 에주어스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XJ 원점, 여기를 YJ 원점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총 노동량 또 수직선 여기서 OX에서 K까지의 거리 여기를 그 경제의 총 자본량이라고 하고 어떤 점, 이 시점을 잡으면 이 시점은 어떤 뜻인 거는 XJ에 이만큼의 자본, 이만큼의 노동을 배분하고 나머지 이만큼의 노동을 YJ에 이만큼의 노동을 XJ에 배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배분하니까 이 점을 지나는 등량 곡선인 YC가 이 시점으로 자원을 배분했을 때의 YJ 생산량이 되겠고 이 XC가 시점에서 노동과 자본을 배분했을 때의 XJ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이 C점보다는 이 A점에서 노동과 자본을 배분하면 다시 말해서 X제 생산에 노동을 이만큼 또 자본을 X제 생산에 이만큼 배분하고 나머지 이만큼의 자본을 Y제, 이만큼의 노동을 Y제에 배분하게 되면 X제의 생산량도 이렇게 증가하고 Y제의 생산량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은 C점은 최적점이 아니고 A점이 최적적인 생산 배분점이 되겠고 이런 점들을 수없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수없이. 그 점을 찾으면 그 점들이 이런 점들입니다. 수없이 찾았더니 A점, B점. 여기가 지금 아까 봤던 C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계약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곡선은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고 있는 점이다. 파레토 최적이란 것은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재화 생산을 반드시 줄일 수밖에 없는 최적적인 점이다는 겁니다. C점은 그렇진 않죠. 이건 최적점이 아니죠. 두 재화 생산을 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최적적인 계약곡선상의 X제와 Y제 생산량을 이 X제, Y제 평면에 그리면 A점은 계약곡선상에 있는 점 A점이고 B점은 계약곡선상에 있는 B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의 오모, 밖에서 보면 볼록한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진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역균형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오포곡선, 이것은 X를 수출하는 국가의 오포곡선이 되겠고 이 오포곡선, 이것은 Y를 수출하는 국가의 오포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두 오포곡선이 만나는 이 점이 무역균형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무역균형점. 자, 그런데 가격이 P1이 되면 만약에 P1이 가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 X제 시장에서는 이 나라는 X를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수출하려고 하는 양은 X1인데 이 나라는 X를 수입하는 국가예요. Y를 수출하는 국가단 말이에요. 수입하려고 하는 양은 이만큼이니까 X제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X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제 시장을 봤더니 이 나라는 Y제 수출국이니까 여기가 수출하려고 하는 양, 이 나라는 Y를 수입하려고 하는 양이니까 여기가 수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Y제 시장에서는 초과 수출하려고 하는 양이 더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Y제 가격은 떨어지려고 할 것이다. 자, 그러고 보면 PX, PY 이 상대 가격이 이 P1의 가격에서는 이 XJ, YJ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이 P1이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는 안정적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균형이다. 왜 안정적 균형이에요? 이 균형점에서 벗어나면 다시 균형점으로 회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쪽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다시 이쪽으로 회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안정적 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오포곡선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여기도 무역 균형이고 여기도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오포곡선이 만나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 균형점이 세 개인데 이 점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 점은 불안정적 균형이에요. A는 안정적이 아니라 불안정적
안정적 균형. 왜 A점은 불안정적 균형이냐? 여기서 벗어났더니 가격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벗어났더니 가격이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P0는 균형이긴 하지만 가격이 이 균형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A를 불안정적 균형, 하지만 B, C는 여기는 안정적 균형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헥시오 올인 모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